조금 더 나은 방식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게임권이가 생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유 이거 정말 이대로 판결하면 나라 방식이니까 판결을 바꿔볼까? 뭐 이런 방식의 대응이 참 부끄러운 거죠. 불법이 되는 방식이죠. 한국 대응, 문재인 작년 판결 이후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속 기업을 방문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없자 자산을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 또 일본 정부도 그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응을 했던 과정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대응인데요. 그에 대한 저의 판단인데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뭐 내부 총질이다. 지금 때가 없다라고 한국 정부 비판하냐. 이거 정말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9.11 테러 이후에 마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이거 좀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두 언론에서 뺏기고 지금 저 쌍둥이 빌딩에서 죽은 3,0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위기적 상황 혹은 뭔가의 문제가 있을수록 훨씬 더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올바른 정책적 선택인지 판단인지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는 치는 정말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신 그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 정부에 대한 주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인데 이거는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보고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은 어땠을까에 있어서 저는 한 발 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일반적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죠.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일반적 메시지가 있었는데 조금 삐딱하게 보면 사법 판단 존중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어반복 같아요. 사법 판단을 존중하겠다 정도의 메시지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었죠. 명확하게. 정부와 외교부와 대법원과 김현장 변호사들이 같이 공모하여서 이 문제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사실 새 정부가 만들어졌다면, 문재인을 수긍했다면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어떠한 예상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검토해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실제로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TF를 구성하겠다와 같은 언급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TF가 구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의가 몇 차례 진행이 됐다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냥 그 이후에는 관료들 중심으로서 회의가 진행됐던 것 이상으로는 그냥 TF명으로서 뭔가 체계적인 정책들이나 대안들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피해자들의 대리인들이 일본 기업 방문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일본 기업 같은 경우 실제로 일본 정부 뒤에 숨었죠. 그러니까 어떤 양상이 되냐면 이 국면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라는 네 주체로서 좀 놓고 본다면 한국 피해자들은 어쨌든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 기업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메시지까지 관리했던 거죠. 일본 기업들은 양국 간의 협의상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원죄 위반을 했다. 그러면 정부는 계속 메시지, 일본 정부는 메시지를 내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도 심지어 한국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요. 한국 정부에게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이죠. 즉, 이 내 국면에서는 한국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가 충돌하는 방식의 국면들이 상당한 기간 진행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철저하게 말을 숨기고 한국 정부 사법 판단 존중한다 정도의 이야기. 그래서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가 실상 맞닥뜨리는 방식의 시간들 속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방식이 검토가 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1+1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도 TV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2시에 이제 보도한다라고 하고 4시에 이제 외교부에서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2시에 기자들이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4시에 보도를 하니까 혹시 타사에 들은 거 있냐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끼리 생각에 설마 미얀마한테 그렇게 큰일이 났었는데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절차적인 해결로 인해서 이 위험도 하기를 사실상 무효가 같진 아니지만 표현은 그런데 사전에 의사도 소통이 이렇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까? 그래서 아마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니죠.
피해자 대리인이 나와서 방송 못하고 있으면 할 얘기 해야죠. 지금 아마 저는 이 문제가 단시간에 안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정부가 1+1 안을 내놓은 이후에 이제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냐면 그 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안을 바꿀 수 있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논의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건 이제 경제보복에 대한 대안과 다르게. 하나 더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한국정부가 뭔가 자신의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반복했던 시간이 좀 이어졌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책임져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인간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한국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라는 사인간의 재판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한 방식으로 오해를 사거나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의식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충분하게 좀 전략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운신대폭이 적긴 했지만 확실히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방식의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이 어떤 거냐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기업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과정에서 혹시 한국 청와대로부터 압박이나 뭔가의 제한을 받지 않았냐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로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이 문제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사업부에 판단 존중한다는 입장들로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에 있어서는 사인 간의 분쟁에서 쉽게 개입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여건도 존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방식들의 검토는 좀 이루어졌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1 안을 발표한 이후에 좀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 보여지고 있고 또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안이 뭘지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본격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원칙의 문제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는 좀 깊은 데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짚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들더라도 차분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 이 문제의 기원은 역시 2018년 10월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게 나왔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는 데서 문제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이제 표상을 하는데 3.1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던진 그 화두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채워가는 중이지만 대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전쟁과 대립의 무대가 아니고 화해와 협력과 평화의 무대가 되는 그러한 한반도의 이행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것이 만들어낸 동아시아 질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른바 이 전쟁이 강요하는 불명예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쟁을 강요한 체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두 개의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고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는 아직 주체적으로 끝내지 못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적 체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우리 주체적으로 참여를 못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토대에 위해서 우리는 65년 체제라고 하는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식민지 유지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을 우리 안에서 완료하지 못하고 그걸 국제적으로 완료한 것을 보증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한반도의 정전과 동아시아의 냉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한반도에서 중첩되고 증폭되고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위기를 고조시킨 거. 이게 201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2018년도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끝내자고 하는 노력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결국 이 구조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우연히 10월 달에 어쩌다가 보니까 미루고 미뤘는데 그냥 나왔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2018년도에 그러한 한반도에서의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의 전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과제가 돼야 되고 이게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그래서 저는 남북한과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북한 문제도 바라보고 일본 문제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냉전과 정전이 강요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 삼각형 하에서의 한일 관계, 하위 동맹으로서의 한일 관계로 늘 위치해왔던 한일 관계에서 벗어나서 남북한과 일본이 하나의 세계의 꼭지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평화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림 속에서의 밑변으로서의 한일 관계로 이걸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월 달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사실은 이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고민하고 대일 외교를 고민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 수능하고 이랬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10월 이후에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의 이러한 이제 어려운 대일 외교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 측면이 있다. 이건 좀 아베의 책임을 갖다가 제가 면제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건 바로 후미에처럼 꼭 밟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차적인 책임은 아베 정부에 있고 그러한 아베 정부를 마치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원하니까 일본도 들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낙관성을 했던 것처럼 거기에 우리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아베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베를 상대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너무 중요했죠. 북미관계 움직이고 있으니까 외교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우리의 이 능력을 한일관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주체적인 능력의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역사 문제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되어버리면 이 문조차 닫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로우키로 나가자. 일본이 언제든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자. 이런 생각도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어느 쪽에 하더라도 저는 이 큰 그림을 정말로 이해하고 이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처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역시 그거는 조금 모자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끌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지서 속으로 이끌어가야 일본은 어떤 일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좀 우리 한국 사람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변화라고 하는 말로 상징되는 일본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른바 근대 국제법 체제를 재빨리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 아직 그런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 국가들을 침략해 들어갔던 그러한 메이지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머리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1930년대 후반에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군부가 주도하는 군국주의, 총동원 체제의 일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일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꽉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920년대 일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